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내가 이 채널을 매우 좋아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저한테도 우리한테 최근 일어났던 일을 제보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랑이냐고 제보하냐고 했지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알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통쾌해서 요즘 인생 사는 재미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아는 유명 지역은 아니고요. 들으셔도 거기가 어디야? 하는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서 저는 농부 아버지 밑에서 팔남매의 첫째인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첫째고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 시절은 다 그랬듯 장남에게 부모님은 많이 기대하셨어요.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바로 밭으로 나가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농사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더 힘드시니까 종일 도왔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주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동생들이 자고 나면 그제야 제 공부를 했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또 아이도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저만 형제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바로 제 옆집도 오남매였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없는 살림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식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7명이나 되니까 양보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학교에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는 했어요. 도시락을 싸가도 저는 괜찮으니 동생들에게 반찬을 더 주라고 하곤 했어요. 저는 제가 굶은 것은 괜찮아도 동생들이 굶는 건 싫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밥이 없어서 곤란해 하시면 저는 그냥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우리 집이 친구들에 비해서도 많이 가난하긴 했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가져가도 많이 부실했지만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시락은 급식이 아니라서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똑같은 식단을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에서 집에 경제력 여유가 보이곤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땅이 많고 잘 사는 집안의 친구는 정말 도시락이 무슨 3단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도시락의 색깔까지 기억이 나요. 하늘색 3단 도시락이었는데 부럽다기보다는 신기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 집에선 저 도시락으로 7명이 먹어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도시락을 열면 저는 살면서 보지 못했던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성격이 매우 착해서 반 친구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도 옆에 있다가 먹어봤는데 아직도 그 소시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굳이 저 친구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가난한 친구는 우리 학교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도시락 반찬을 매번 최소 2개씩은 가져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멸치만 가져갔어요. 도시락을 열면 왼쪽에는 밥, 오른쪽에는 멸치였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저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밥이란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는 용도였어요. 허기지면 농사를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밥이었어요. 그래서 쌀도 제일 싼 쌀로 샀어요. 반찬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팔고 남은 채소들, 시장에 내놓지 못한 것들이 반찬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도시락은 아침에 싸잖아요. 우리는 형제도 많으니 어머니는 많은 것을 만들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제 눈으로 보고 자랐기에 불만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년에 명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그냥 아는 애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칭할게요. 명석이는 가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지만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명석이는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반 전체를 돌아다니며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이 친구는 뭐를 가져왔고 저 친구는 뭐를 가져왔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참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명석이 눈에 제가 웃겼을 것 같아요. 매일 멸치 반찬만 가져오니까요. 심지어 그것도 가끔은 안 가져왔고요. 또 제가 자랐던 지역엔 학교가 딱 한 가지씩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나이면 그냥 그대로 쭉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중학교 때로 기억해요. 명석이가 초등학교 내내 저를 놀렸었는데 중학교에서도 저를 계속 놀렸어요. 야, 너 또 멸치만 가져왔네? 너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가난한 게 이유가 있냐? 그만해. 야, 동생들도 멸치만 먹어? 진짜 불쌍해. 엄마한테 반찬 더 달라고 말이라도 해봐. 나는 괜찮다니까. 내 밥에 관심 그만 가지고 네 밥이나 먹어. 너희 엄마는 너희한테 미안하지도 않대? 나 같으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 정도로 저를 건들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왔더니 엄마까지 들먹이며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불만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는 본인 밥은 굶어도 자식들 밥은 절대 안 굶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버릇처럼 우리 남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냥 배만 채우면 그만인데 어머니를 욕하다니. 저기서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김명석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교실 바닥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둘이 뒹굴었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을 불러왔고 저희는 그대로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집 가난한 것은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명석이는 그냥 도시락 반찬 맛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는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무마시키셨어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같은 동네 친구니까 화해하고 싶었어요. 물론 화해하면서 어머니를 욕한 것에 대한 사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본인을 때린 것이 참을 수 없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 뒤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 옆으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또 멸치다. 야, 너는 멸치만 먹어서 몸이 멸치 같아. 멸치만 먹으면 피해서 멸치가 헤엄치는 거 아니야? 등등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제가 표정이 굳으면 명석이는 옆에서 더 까불었어요. 야, 왜? 때리게? 쳐봐. 너 그때 때렸던 것처럼 때려봐. 우리 아빠가 이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대. 명석이는 그 뒤로 정말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도시락 반찬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가난을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잠을 덜 자고 공부했어요. 학교에 돌아오면 부모님 농사를 도왔고, 동생들 공부를 봐주고, 가족들이 다 자기 시작하면 혼자 공부를 했어요. 동생들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좌식 책상에 딱 제 책상에만 들어오는 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그것도 싫어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아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텐 문제집이나 공책을 주시곤 하셨는데 그걸 알게 되자 명석이가 부모님에게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명석이 부모님은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셨어요. 덕분에 저는 선생님들께 더 무언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명석이를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본인을 무시하자 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와 얘기하면 그게 누구라도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단지 저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응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저도 속상하니까 집에 오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는 장남이니까 티를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저만 바라보며 사는 게 그때도 느껴졌었거든요. 동네가 워낙 좁으니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혹시 도시락 반찬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명석이가 마음 상한 게 컸던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가난하면 도시락 반찬도 반찬이지만 사실 옷에서 티가 많이 나요. 저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키가 자라면서 아버지 옷도 같이 입었습니다. 새로 옷을 많이 살 수는 없는 형편이라 최대한 물려 입고 같이 입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무래도 옷이 쉽게 더러워지고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입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명석이가 저를 놀렸어요. 너 아버지 옷 입고 왔어? 네가 아버지 옷 입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뭐 입고 농사 짓냐? 이런 말을 하며 제 앞에서 웃기지도 않는데 저런 말을 하고 혼자 과장되게 웃고는 했어요. 명석이를 따르는 추종자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저를 둘러싸고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괴롭혔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에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도울까 고민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학비가 부족하기도 했고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농사일을 도우면 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제가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돈이 많지 않아요. 당장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학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다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제 공부 능력이 아까우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봉투를 넘기시더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학비야.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 그건 국가 손해야. 저는 봉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거절해야 맞는데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갚아. 너는 분명 성공할 거야. 그때 선생님 잊지 마.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선생님께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최상의 상품을 보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이거 시장에 파시고 제 동생들 공부를 시키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명석이도 왔더라고요. 사실 명석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저를 더 안 괴롭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고등학교 때도 명석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명석이가 키가 저보다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저를 어깨로 밀고 갔어요. 야, 너 가난한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와? 너희 집에서 그 돈이 어딨어? 빚냈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괴롭힘이 심했던 날엔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박동섭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 갔을 때 저는 최대한 안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만약 저랑 얘기하면 동섭이도 명석이가 괴롭힐 테니까요. 그런데 하필 동섭이랑 저랑 집이 방향이 같았어요. 제가 최대한 피하고 대놓고 나랑 친하게 지내면 괴롭힘 당한다고 말했어도 동섭이는 제 옆에 있었어요. 오히려 명석이가 괴롭히면 본인이 나서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버텼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도 문제였습니다. 만약 대학을 가도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장학금을 받고 낮은 학교에 갈까 고민했었어요. 최악의 경우엔 대학교에 못 갈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집에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동생들도 다 학교에 다니니까 학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차마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부족해서 저랑 어머니는 굶는 게 다수였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밥조차 먹고 살지 못하는데 대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워낙 제가 자란 지역이 작다고 했잖아요. 저에 대한 소문이 중학교에도 들렸었나 봐요. 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주셨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힘을 써서 1학기 학비를 내줄 테니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까지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장 일할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했어요. 멀리 보고 몇 년 견디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비가 생겨서 혹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해도 거기서 생활하려면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바엔 그냥 농사일에 전념하거나 빨리 취업하는 게 이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게 어른들 눈에 좋게 보였는지 지역에 있던 공장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공장에서 몇 년 일하면 관리자 자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알겠다고 승낙하고 그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장 일은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니며 공부하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온몸을 사용해야 하니까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식품 공장이었는데 그래서 작업복을 입어도 제 몸에는 음식 냄새가 항상 배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의 저한테 나는 냄새가 잊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쉬는 날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동생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지친 몸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좁은 지역이라 다들 소문으로 누구는 대학에 갔다, 누구는 취업했다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명석이는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가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어쩌다 명석이를 길에서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석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껏 꾸민 채로 집에 왔더라고요. 아마 방학이라 왔던 것 같아요. 옆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는데 명석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대학 못 갔다며? 어쩔 수 없지. 원래 인생이 불공평한 거야.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무시 가능했는데 아예 성인이 되고 상황이 바뀌자 무시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한테 공장 음식 냄새 나. 초인적인 힘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날은 정말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다 같은 학생일 때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간 우리 동생들도 저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또 너무 싫더라고요. 제 동생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말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몸을 혹사하면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남으면 잡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더 괴로워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힘든 게 낫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열심히 하니까 공장에서는 저를 예뻐하셨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더니 일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학비 때문에 대학에 못 갔다며.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내년에 학교 가. 저는 정말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가고 그 대신 나중에 우리 공장에서 일해줘.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아니, 일단 대학 가면 공부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줘. 정말 저는 은사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인생에서 인복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도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음 년에 한 살 늦게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던 것을 아시니까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제가 돈을 받으면 그대로 집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미안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저는 그렇게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1년 동안 공장에서 벌었던 돈으로 생활했고 방학 때는 집으로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방학마다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게 제 마음이 편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방학마다 공장에서 온몸을 바쳐서 일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사장님의 회계와 운영을 도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했거든요. 최대한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교수님에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어서 도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대학 보낸 보람이 있다고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 사장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괜찮으면 공장에서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대기업 면접도 많이 봤던 상태였어요. 합격도 해서 내심 가고 싶은 마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공장 사장님이시잖아요.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승낙하고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따님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방학마다 내려가면 그 딸도 항상 공장에 있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따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었대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제가 잘해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게 계속 만나자고 했었고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어. 자네 하는 것만 보면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아. 설마 자네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럼 만나보게. 워낙 따님이 예쁘게 생겼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얼떨결에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공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와도 예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제 입으로 제가 결혼하자고 절대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여자친구 집과 다르게 부자도 아니고 저는 동생도 7명이나 있는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사장님, 지금은 이제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역 토박이었고 장인어른도 토박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의 결혼은 정말 지역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저보고 어른들이 착하게 살더니 복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내는 지역에서 큰 공장의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걸 아니까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니 장인어른은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장모님은 안 계세요. 아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아내를 더욱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딸과 저를 결혼시키다니 저를 상당히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아니까 더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잘하려고 했고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더 애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세상에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지치면 우리 딸 인생도 망가진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는 그런 경험을 절대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도 많이 신뢰했던 직원이 공장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대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믿었던 직원이었는데 저는 충격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우리 공장이 망했으니까요. 배신감을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최대한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병실에 누워 계시고 아내는 절망해서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아이도 있었잖아요. 사실 부도가 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 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우리 공장이 망하면 우리 딸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계속 공장을 살려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공장은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지금 떠올리면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셨고 저희는 빚이 가득 생겼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이 저 때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때도 계속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고 더 농사 짓는 시간을 늘리셨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빚은 또 다른 빚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우리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에 퍼졌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다 저희를 보고 한 소리씩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그 걱정조차 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결국 아내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그 자체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의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우리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을 들으신 후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으셔서 말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들이 아직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이 부도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점점 느꼈어요. 결국 저희는 가족 다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대인기피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어요. 부모님과 제 동생들도 동네에서 너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다들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큰 반대 없이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 결정은 내렸지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망해서 떠나게 되니까 정말 너무 씁쓸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울면 다들 슬퍼할 때니까 혼자 우리가 농사짓던 땅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땅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학교 끝나고 와서 일을 돕던 그 땅이에요. 우리 농사짓는 땅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그 땅을 팔아서 정착금을 마련했거든요. 제 인생이 부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땅이 뭐라고 그렇게 느끼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땅 덕분에 제가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이 돈도 버시고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겠다고 혼자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큰 트럭을 타고 밑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척이 계신 지방이었어요. 시골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전입신고부터 학교 다니는 동생들 학교도 보냈고 우리 아내와 딸도 있으니까 정말 그냥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쉬면 우리가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 살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횡령 직원은 결국 잡혔지만 갚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날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학교 다니는 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은 모두 다 일을 했어요.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했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특히 저는 몸 쓰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며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본금도 아주 적었는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몸을 갈아서 식당을 운영했고 결국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때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몇 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니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아내와 부모님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빚을 갚게 되니까 저는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돈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정말 온몸을 바쳐 일했어요. 새벽부터 새벽같이 일했고 아내와 부모님의 도움도 컸어요. 우리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도 드디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지 가게가 기업이 되었어요. 정말 방 한 칸 가게였는데 분점을 내고 더 커져서 하나의 기업이 되더라고요. 제 성공의 비결은 그냥 성실함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 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대표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마주할 때마다 어색해요. 그렇게 누가 봐도 성공을 하게 된 후 장인어른에게 당연히 소식을 전했어요. 장인어른은 저희가 성공하자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내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에게는 그냥 한없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고 제가 잘 살게 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은사님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저에게 학비를 주셨던 그 은사님이요. 저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가 동섭이밖에 없었거든요. 동섭이와도 연락을 끊으려고 했지만 동섭이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너무 힘들 땐 동섭이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동섭이에게 성의 표시도 많이 했습니다. 동섭이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주었어요. 그리고 동섭이에게 은사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은사님은 이미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물어서 은사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몇십 년 전 돈을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사님은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향 사람들은 저의 마지막 모습이 부도 나서 지역을 뜨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고 알리자 은사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내가 정말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사님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역시나 동섭이 때와 같이 제가 억지로 주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바나나 한 개 가지고 동생들이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나나도 비싼 바나나만 먹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너무 가난해서 옷도 기워 입고 도시락 반찬도 멸치만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식당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본사도 있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건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돈 자랑은 안 하고 소박하게 다니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착한 곳에서 여기저기 베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섭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에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동창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동창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우리 가족은 사실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도망치듯 나온 곳이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산 기간이 워낙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잖아요. 새로 정착한 지역도 물론 좋았어요.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충분히 좋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고향은 고향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도 대표가 되어서 수행기사도 있고 돈이야 많아졌으니 어찌 보면 금이 환영이에요. 오히려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저희 땅도 보고 이사갈 집도 미리 볼 겸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으니까 동섭이에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동섭이는 저에게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자기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가난해서 따돌림을 당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별로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에겐 저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을 부도 나서 망한 애들이라고 기억할 텐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얼떨결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섭이에게 우리 부부가 동창회에 간다고 말하자 동섭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동창회 날이 되었어요. 제가 대표가 됐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어도 아내와 저는 티를 많이 내고 살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냥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자 겉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니긴 해요. 하지만 막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아내와 저는 옷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집이나 차 같은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날도 크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꾸미면 오히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었기 때문에 눈에 심하게 띄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부부를 못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동섭이 옆에 앉아서 그나마 착했던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시끄러운 곳이 있길래 거기를 봤더니 역시나 명석이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와선 저도 꿀릴 것이 없으니까 당당했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싫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마주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태도가 너무 별로여서 별로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석이는 그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지 저를 보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동섭이가 말렸지만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야, 이게 누구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지냈어? 말해봐. 너희 요즘 아직도 힘들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아니, 잘 지낸다고? 너희 망했잖아. 아, 미안.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저는 그때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동창이라 사람도 많은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동섭이가 나서려고 하길래 제가 또 말렸습니다. 그런데 명석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아내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시장? 그러게, 왜 능력 없는 놈한테 시집을 갔어요? 사서 고생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라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저도 더 못 참고 나서려는 순간 때마침 수행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수행기사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잡혀있던 일정이 생각났어요. 대표가 된 이후 가장 비슷하면서도 달라진 점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할 때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과 약간 성격이 달랐어요. 대표님, 이제 귀가하실 시간입니다. 저한테 수행기사가 말하자 정말 그 동창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잠시만요. 수행기사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 전까지 동창회하는 장소인 가게가 떠나가라 시끄럽게 하던 김명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아니, 나간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석이가 가게를 나가자 친구들이 다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희 부도난 거 아니었어? 일부러 말 안 걸고 있었는데? 대표님? 뭐야? 아, 근데 원래 공부 잘했잖아. 아니, 정말 잘 됐다. 자랑 더 해봐. 다들 앞다투어 저와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기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말했어요. 부도 나서 아버지 친척 지역으로 갔어. 거기서 진짜 미친 듯이 몇 년간 고생하고 지금 사업이 잘 풀려서 기업 대표가 되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들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명석이 때문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건 너무 오래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고향에 다시 오고 싶더라. 그래도 고향밖에 없더라. 그래서 미리 동창회 나왔어. 와, 다시 온다고? 와, 너무 잘 됐다. 제가 다시 온다는 말이 들리자 고향에 계속 남아있던 주민들도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우리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과 땅을 그대로 다시 매매했어요. 예전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똑같은 공간에서 풍족하게 살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전 생각이 나는지 계속 우셨습니다. 명석이는 그렇게 동창에서 나가고 정말 조용하게 살더라고요. 길을 걷다 마주쳐도 저는 그냥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빙 돌아서 가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섭이에게 물어보니 너무 조용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잘 됐죠. 그리고 동생들도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했어요. 마지막 기억이 좋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고향이니 친구들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저도 길을 걷는데 예전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울면서 걸었던 길들을 아내와 손잡고 웃으며 걷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생각조차 저에게 너무 새로웠어요. 예전 집은 새로 수리를 했어요. 저와 아내는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땅은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보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우리 가족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고향에 다시 온 것은 우리 가족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장인어른도 고향으로 데리고 왔어요. 워낙 고향을 사랑하셨던 분이셔서 옮겨드렸어요. 만약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고등학교에 가진 못했을 거고, 장인어른이 안 계셨으면 제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요즘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졌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교 다니기 힘든 애들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것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자식들은 무조건 학비가 무료예요. 회사 복지랍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이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돈이 없어 굶는 아이들이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행히 제 기업이 식품 관련이라 저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결식 아동을 돕고 있어요. 정말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이라 손쉽게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명석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냥 뭐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더 동창회에 나와서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다고 동섭이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명석이에 대한 악감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저를 괴롭혔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계속 매몰되느니 제가 베풀며 사는 것이 저에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여기저기 많이 베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딸에게도 주위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좋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없어서 굶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그런 아이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요. 겨울에 배고프면 더 슬프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저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베풀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신청해보려서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얘기 생각하시며 나중에 내가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면 하늘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가난했다가 잘 살게 되어서 그런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